넌 서서 먹어라. 큰 상에 내 자리는 없어. 시아버지 김영철의 그 한마디가 얼음이 깨진 모처럼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내 귓속에 밝혔다. 윙 하는 소리와 함께 내 손에는 마지막 요리가 들려 있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딸 미나를 위해 정성껏 만든 연두부 계란찜이었다. 그 부드러운 계란찜 위에는 당근즙으로 그린 귀여운 아기 호랑이가 웃고 있었다. 그릇 가장자리의 온도가 손끝을 대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온몸의 피가 마치 이 순간 일제히 심장으로 역류했다가 다시 무자비하게 뿜어져 나가는 것만 같았다. 사지백체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거실에서 시끄럽게 울리던 TV 소리, 시어머니 최미숙이 귤을 까던 소리, 아가씨 김지혜의 웃음소리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목이 졸린 듯 한순간에 멎었다. 정적 1초, 2초.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시선은 마치 초점이 나간 낡은 카메라처럼 식탁에 둘러앉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힘겹게 훑었다. 내가 오후 내내 공들여다 반짝거리던 자개상이 순간 나를 심판하는 심판대처럼 보였다. 시어머니 최미숙은 귤 까던 손을 멈춘 채 입가에 감출 생각도 없는 구경꾼의 비웃음을 걸고 있었다. 아가씨 김지혜, 내 남편의 여동생은 새로 받은 네일아트를 만지작거리느라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살짝 올라간 눈꼬리가 그녀의 고소하다는 감정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내 남편 김진우, 나는 애써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9년간 사랑했던 남자,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그는 얼굴을 눈앞에 오색찬란한 떡국 그릇에 깊이 파묻고 있었다. 마치 그 그릇 안에 우주의 비밀이라도 숨겨져 있는 것처럼 젓가락으로 기계적으로 휘젓고만 있었다. 한때 나를 위해 비바람을 막아줄 거라 믿었. 그의 넓은 어깨는 지금 비겁한 그림자처럼 한껏 움츠러들어 있었다. 참 좋은 가족이다. 정말 좋은 가족이야. 나는 계란찜 그릇을 든 채 묵묵히 돌아섰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방으로 돌아갔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다. 아무도 형식적인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나는 내 오후의 심혈이 담긴 그 계란찜을 싱크대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아기 호랑이의 웃는 얼굴이 자욱한 김 속에서 너무나도 가소로워 보였다. 차가운 타일벽에 기댄 채 나는 거실에서 다시 들려오는 애써 낮춘 대화 소리와 TV에서 흘러나오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의 흥겨운 음악 소리를 들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세상이 존재했다. 나는 울지 않았다. 정말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마음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성당의 종소리처럼 선명하게 내 머릿속에서 웅장하게 울려 퍼졌기 때문이다. 박서윤, 이제 됐어. 끝이야. 9년간 연기해온 이 자기기만의 1인극은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야. 그들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식탁에 앉을 자격조차 박탈당한 이 여자의 손에 바로 지금 그들의 심판대를 송두리째 뒤엎어버릴 왕패가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때로는 복수의 고함이 필요 없다. 그저 조용한 돌아섬,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 그 설날 오후 햇살은 창백했다. 나는 마치 팽이처럼 주방에서 꼬박 7시간을 돌았다. 시어머니 최미숙이 특별히 주문한 닭볶음탕은 국물이 진하게 우러나오려면 약한 불에서 최소 3시간은 졸여야 했다. 시아버지 김영철은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드시는 분이라 최고급 소갈비대를 골라 갖은 양념으로 완벽한 맛을 낸 갈비찜을 만들었다. 남편 김진우와 아가씨 김지혜는 매운 음식을 좋아했다. 해물찜에 들어가는 고춧가루 하나하나까지 내가 직접 최상품으로 골라 빻은 것이었다. 각종 전과 나물, 잡채와 탕국까지 20가지가 넘는 음식이 주방을 가득 채웠다. 이것이 내가 김씨 집안에 시집 온 지 9년째 되는 해, 그리고 내가 9번째로 차리는 설날 차례상이었다. 마침내 마지막 요리를 들고 주방을 나섰을 때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 이마에 땀이 눈으로 흘러들어가 따가워서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거실에서는 온 가족이 이미 화기애애하게 상에 둘러앉아 TV를 보고 과일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아무도 힘들지 않냐고 한마디 물어주지 않았다. 마치 나는 제 시간에 음식을 내오는 투명인간 가사도우미 로봇일 뿐인 것처럼 나는 이미 굳어버린 미소를 쥐어짜내며 김진우 옆에 언제나 나를 위해 비워져 있던 의자를 빼려던 참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시아버지 김영철의 그 말을 들었다. 넌 서서 먹어라. 큰 상에 내 자리는 없어. 나는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아버님, 뭐라고요? 이 큰 상에 내 자리가 없다고 했다. 그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 흐릿한 눈동자에는 숨김없는 격렬과 위험이 서려 있었다. 주방에서 먹든가 아니면 서서 먹든가 해라. 큰 집안은 큰 집안의 법도가 있는 법이야. 법도? 머릿속이 윙윙거렸다. 나는 내 남편 김진우를 바라보았다.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나는 그가 나를 위해 싸워주길 바라지도 않았다. 그저 눈빛 하나, 행동 하나, 하다못해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그의 침묵은 칼보다 더 날카로운 흉기가 되어 정확하게 내 심장을 꿰뚫고 잔인하게 비틀었다. 그때 시어머니 최미숙이 느릿느릿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독을 바른 바늘처럼 가늘고 날카로웠다. 어머, 서윤아. 너도 네 아버님 너무 원망 마라. 올해는 설세고 내 작은 아가씨네 식구들도 온다잖니. 사람이 하나 늘면 자리도 미리 계산해야지. 그리고 남인 네가 언제까지 우리랑 한 상에 앉는 것도 모양새가 좀 그렇지 않니? 소문나면 남들이 우리 김씨 집안이 위아래도 없다고 하겠다. 그 한 글자가 불에 달군 쇠못 두 개처럼 내 뼛속 깊이 밝혔다. 9년 나는 이 집안을 위해 딸을 낳고 살림을 도맡아 했으며 전도유망했던 내 커리어까지 포기했다. 결국 나는 여전히 남이었다. 맞아요, 새언니. 아가씨 김지혜가 푹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내가 방금 만든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잡채를 한 젓가락 집어들며 나른하게 말했다. 우리 집은 명절에 핏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봐요. 나, 우리 오빠, 우리 아빠, 엄마. 이게 진짜 한 가족이죠. 새언니 고생했으니까 얼른 주방 가서 탕국이나 안 타는지 봐요. 나는 이 추악한 얼굴들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시아버지의 냉혹함, 시어머니의 각박함, 아가씨의 조롱, 그리고 남편의 뼛속 깊이 사무친 비겁함까지 내 3살배기 딸미나가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감지했는지 할머니 품에서 벗어나 쪼르르 내게 달려왔. 내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고개를 들고 혀 짧은 소리로 물었다. 엄마, 밥 안 먹어? 할머니가 밥 안 먹으면 키 안 큰데. 나는 몸을 굽혀 온 힘을 다해 딸에게 울지 않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엄마는 배 안 고파. 우리 미나 착하니까 먼저 먹어요.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셔 목구멍에서 차오르는 울분을 억누르고 그들이 예상했을 법한 히스테리나 눈물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내 모든 감정은 한낱 웃음거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평온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돌아서서 주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문을 닫는 순간 나는 문에 기댔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갔. 거실의 웃음소리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너무나도 아득하고 또 날카롭게 들렸다. 에이불비 아일베. 슬픔이 극에 달하면 오히려 눈물이 나지 않는 법이다. 마음이 죽으면 더는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 9년 전 나는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가난했던 김진우와 결혼했다. 대학 교수였던 부모님은 김진우의 뼛속에 뿌리 깊은 우효, 유셔와 나약함이 있다고 하셨다. 내가 시집가면 분명 온갖 고생을 할 거라고. 나는 믿지 않았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걱정 없이 일에만 전념하게 하려고 나는 서울의 투자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그만두고 그를 따라 이 작은 도시 춘천으로 왔다. 시부모님께 잘 보이기 위해 나는 자진해서 월급 통장을 맡겼. 매달 20만 원의 용돈만 받았다. 나는 내 희생이 존중과 진심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다. 이제야 깨달았.
내가 얻은 것은 경멸과 짓밟힘뿐이었다. 고개를 들어 사람의 모습이 비치는 주방 유리창을 보았다. 창문에는 안색이 창백하고 눈빛이 텅 빈 여자가 있었다. 저게 나인가? 한때 협상 테이블에서 자신감 넘치고 총명했던 박서윤은 어디로 갔는가? 죽었다. 지난 9년간 매일같이 반복되는 기름때와 잡다한 일상 속에서 죽어버렸다. 하지만 오늘 밤 바로 이 순간 그녀는 다시 살아났다. 나는 싱크대로 다가가 수도꼭지를 틀었다. 뼛속까지 시린 차가운 물을 내 얼굴에 거세게 끼얹었다. 거울 속 붉게 충혈된 눈에 나를 보며 입꼬리가 천천히 섬뜩한 냉소를 그렸다. 김영철, 최미숙, 김지혜, 그리고 내 사랑하는 남편 김진우. 당신들 법도 따지는 거 좋아했지? 좋아. 그럼 이제부터 제대로 된 법도가 뭔지 똑똑히 보여주지. 이 게임의 룰은 이제부터 내가 정한다. 내 시선이 벽에 걸린 열쇠 꾸러미에 닿았다. 그 위에는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구리 열쇠가 하나 있었다. 그것은 서재의 낡은 금고 열쇠였다. 금고 안에는 서류 한 장이 잠겨 있었다. 이 집안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비밀이 담긴 서류가. 나는 얼굴에 물기를 닦고 옷깃을 정돈한 뒤 주방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거실의 웃음소리가 다시 뚝 그쳤다. 그들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나를 쳐다봤다. 나는 곧장 딸에게로 걸어가 몸을 굽혔다.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미나야, 엄마랑 가자. 엄마가 더 재미있는 곳으로 데려가 줄게. 어딘데? 진짜 우리 집으로. 나는 딸의 손을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다. 박서윤, 너 미쳤어? 설날에 죽고 싶어 환장했냐? 시어머니 최미숙의 날카로운 비명이 고막을 찔렀다. 김진우가 마침내 떡국 그릇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린 채 가득한 짜증이 섞인 말투로 말했다. 또 왜 이래? 밥 한 끼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해? 나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웃었다. 그 웃음은 분명 창밖의 눈보라보다도 차가웠을 것이다. 왜 이러냐고. 김진우 씨, 당신이 뭘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았네. No. 나는 그를 그리고 그의 뒤에 각기 다른 표정을 짓고 있는 세 사람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하게 말했다. 나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당신들하고 안 놀아주겠다는 거예요. 말을 마친 나는 문을 열고 딸의 손을 잡고 결연히 눈보라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저주와 딸의 희미한 울음소리를 나는 온 힘을 다해 쾅소리와 함께 문 안에 가두어 버렸다. 김씨 집안 잘 있어라. 아니, 다시는 보지 말자. 나는 친정으로 가지 않았다.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설날 밤에 나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게 할 수는 없었다. 나는 수년간 모아온 비자금을 이용해 서울 시내 중심가 최고급 5성급 호텔에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을 잡았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는 도시 전체에 가장 찬란한 불꽃놀이가 펼쳐졌다. 미나는 처음에는 조금 불안해했지만 내가 준비한 침대 가득한 새 장난감을 보고는 금세 울음을 그치고 웃음을 터뜨렸다. 부드러운 카펫 위에서 즐겁게 뒹굴었다. 나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갔다. 마치 무겁고 더러운 껍질을 한꺼풀 벗어낸 기분이었다. 휴대폰은 당연히 불이 났다. 나는 무음으로 바꾸고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었다. 액정이 집요하게 켜졌다가 꺼지기를 반복했다. 김진우, 최미숙, 김영철, 김지혜, 추악한 얼굴들이 내 눈앞에서 차례로 스쳐 지나갔다. 나는 호텔 메뉴판을 들고 미나를 위해 귀여운 모양의 키즈미를 주문했다. 나 자신을 위해서는 최고급 채끝 등심 스테이크와 비싼 샴페인 한 병을 주문했다. 직원이 룸서비스 카트를 밀고 방으로 들어왔을 때 미나가 우와 하고 감탄사를 터뜨렸다. 엄마, 우리 오늘 파티하는 거야? 응. 나는 웃으며 냅킨을 펼쳐주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거야. 스테이크는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했다. 내가 만든 20가지의 명절 음식보다 10,000배는 더 맛있었다. 이 식사에는 자유의 맛이 있었기 때문이다. 딸을 재운 후에야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수백 통의 부재중 전화,
수십 개의 문자 메시지. 김진우의 문자는 처음에 분노에 찬 질책에서 박서윤, 너 미쳤어? 당장 안 돌아와? 나중에는 협박으로 경고하는데 지금 안 돌아오면 뒷감당할 생각이나 해.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식적인 애원으로 변해 있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응, 제발 돌아와. 엄마 너 때문에 쓰러지셨어. 하. 그의 수법은 9년 동안 봐서 이제 지겨울 정도였다. 시어머니 최미숙의 문자는 여전히 악독했다. 이 재수 없는 년. 너 같은 거 들여서 우리 집안이 8대째 재수가 없지. 설날부터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어? 그럴 배짱 있으면 영원히 돌아오지 마. 내 서방 없는 자식 데리고 꺼져버려. 서방 없는 자식이라는 글자를 보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예전에 그녀가 나를 욕하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났지만 지금은 그저 가소로울 뿐이었다. 아가씨 김지혜는 더 직접적이었다. 그들이 술잔을 부딪히는 사진을 보내왔다. 사진 속 모두가 기름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캡션은 이랬다. 새언니, 우리 봐요. 새언니 없으니까 밥맛이 더 좋네. 밖에서 꼴사납게 굴지 말고 얼른 돌아와서 우리 부모님께 무릎 꿇고 빌어요. 안 그러면 우리 오빠 진짜 새언니 버릴지도 몰라요. 나는 무표정하게 모든 메시지를 다 읽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었다. 9년간 봉인해 두었던 이메일에 로그인했다. 그것은 내가 수석 투자 컨설턴트 시절에 사용하던 업무용 이메일이었다. 메일함에는 파일 하나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 스캔 파일이었다. 바로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들이 김씨 집안의 재산이라 부르는 시가 5억 원의 춘천 시내 아파트 매매 계약서. 매수인 란에는 분명하게 두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진우, 박서윤. 그리고 지불 내역 상세란에는 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계약금 3억 원 정. 매수인 박서윤의 부모가 은행 계좌이체로 일시불 완납함. 그렇다. 이 아파트 계약금의 대부분은 내 부모님의 평생 모은 재산이었다. 결혼 당시 김씨 집안은 신혼집을 마련할 형편이 안 되었다. 내 부모님은 나를 안쓰럽게 여겨 그 돈을 내어주셨다. 아빠의 조건은 단 하나였다. 이 돈은 나에 대한 개인적인 증여로 간주하며 반드시 내 이름이 등기부등본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김씨 집안은 내게 가묵하며 시어머니 최미숙은 내 손을 잡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서윤아, 네가 우리 집안의 은인이다. 앞으로 우리가 너를 친딸처럼 아껴줄게. 하지만 새 아파트에 입주한 후 그들은 길고도 치밀한 박서윤 지우기 작업에 들어갔다. 그들은 모든 친척과 친구들에게 이 아파트는 노부부가 평생 모은 돈을 탈탈 털어 아들을 위해 사준 것이라고 말했다. 거짓말도 1000번 하면 진실이 된다고. 나중에는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믿었다. 그 후에는 내 돈을 모아주겠다는 핑계로 내 월급 통장을 가져갔다. 그 다음은 끝없는 폄하와 억압이었다. 서울도 아닌 지방 며느리가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은 몇 대에 걸쳐 쌓은 복이라느니, 그러니 감사하며 온 가족을 시중들어야 마땅하다느니. 그리고 내 남편 김진우,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침묵을 선택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묵인했다. 그것이 남자로서 그의 비참하고 가련한 허영심을 채워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처가에서 온 물질적 편의를 마음 편히 누리면서 동시에 자신의 가족들이 나에게 가하는 잔인한 정신적 학대를 방관했다. 이것이 내가 9년간 사랑했던 남자다. 나는 화면 속 계약서를 응시했다. 손가락이 차갑게 식었다. 과거에는 부부의 정을 생각하고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나는 참았다. 하지만 오늘 밤 그들은 그 마지막 남은 정마저 자신들의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아파트가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그것을 뿌리째 뽑아버리겠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이메일함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찾았다. 이준서, 내 대학 선배이자 나의 직속 상사였던 사람. 나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었던 사람. 그가 이미 독립해서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이메일을 작성했다. 준서 선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 서윤이에요. 일자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혼인 재산 분할과 부동산 강제 매각에 관한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어요. 답변 기다릴게요. 전송을 클릭했다. 내 마음은 전례 없이 평온했다. 김씨 집안, 당신들의 명절은 끝났다. 나의 명절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새해의 첫 햇살이 호텔 방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나는 밤을 새웠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휴대폰은 조용해졌다. 김진우는 새벽 6시에 마지막 문자를 보내왔다.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돌아와. 우리 다시 잘해보자. 나는 그것을 보고 냉소하며 글을 바로 차단 목록에 넣어버렸다. 그때 이메일 알림음이 울렸다. 이준서 선배의 답장이었다.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서윤아, 새해 복 많이 받아. 메일 보고 정말 기뻤어. 네가 드디어 나오기로 결심했구나. 내 회사는 언제든 환영이야. 직책이랑 연봉은 네가 정해. 변호사는 조현우 변호사를 추천할게. 이혼 소송 분야에서는 최고거든. 내가 이미 얘기해뒀으니 언제든 연락해.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고. 짧고 간결했지만 힘이 넘치는 내용이었다.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는 즉시 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내 상황과 내가 가진 증거들을 간결하게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다 듣고 난 후 침착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박서윤 씨, 걱정 마십시오. 이 소송 무조건 이깁니다. 우리는 집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빼앗겼던 임금 수입까지 추징할 것을 권고할 겁니다. 네,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마음속 마지막 돌덩이가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나는 준서 선배에게 답장을 보내 그의 일자리 제한을 수락했고 사적인 일을 처리할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이 모든 것을 처리하고 나서야 나는 침대 곁으로 갔다. 딸 미나는 이미 깨어 있었다. 내가 사준 곰인형을 안고 조용히 나를 보고 있었다. 엄마,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미나야, 엄마 아빠랑 헤어질 거야. 앞으로는 우리만의 새 집이 생길 거야. 아무도 엄마를 괴롭히지 않는 집. 엄마랑 같이 있을래? 나는 아이가 울거나 떼를 쓸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는 그러지 않았다. 그저 작은 손으로 내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나이를 초월한 성숙한 말투로 말했다. 엄마가 울지만 않으면 난 괜찮아. 할머니랑 고모가 엄마한테 막말하는 거 보기 싫어. 아빠가 엄마 편 안 들어주는 것도 싫어. 그 순간 내 눈물이 마침내 터져나왔다. 나는 아이를 꼭 껴안고 흐느끼며 말했다. 응, 엄마 약속할게. 이제 다시는 울지 않을게.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미나와 함께 완벽하게 잠적했다. 새 휴대폰 번호로 바꾸고 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장 빠른 속도로 법원에 이혼 소송과 재산 보전 신청을 제기했다. 이틀 후 법원의 소환장과 부동산 동결 명령서가 김씨 집안으로 송달되었다. 그곳이 어떤 난장판이 되었을지는 상상에 맡긴다. 내 새 휴대폰 번호는 금세 그들에게 알려졌다. 첫 번째로 전화한 사람은 김진우였다. 목소리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박서윤, 너 미쳤어? 이혼을 해. 집까지 팔아? 네가 뭔데? 나는 침착하게 녹음 버튼을 눌렀다. 김진우 씨, 나는 지금 통보하는 게 아니에요. 실행하는 중이에요. 이혼은 확정이고 이 집도 팔 거예요. 꿈 깨! 이 집은 우리 김씨 집안 거야. 너는 단 한 푼도 못 가져가. 그래요? 법정에서 봅시다. 서윤아, 여보. 그는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어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다. 우리 9년의 세월이, 9년의 세월?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이 당신 아버지가 나를 식탁에서 쫓아내는 걸 뻔히 보고만 있었을 때 그 세월은 이미 개나 줘버렸어요. 전화를 끊자 바로 최미숙에게서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자마자 귀신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서윤, 이 신보가 시커먼 년, 우리를 다 죽이려고 작정했어?
나는 그녀가 욕설을 퍼붓다 지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느릿느릿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저를 계속 남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그 남이 제 것을 가지고 떠나는 건데 폭죽이라도 터트리며 축하해 주셔야죠. 그리고 나는 선의를 담아 한 가지를 더 상기시켜 주었다. 그녀가 9년간 관리했던 거의 9천만 원에 달하는 내 월급. 그 돈도 부부 공동재산에 속해요. 만약 집 문제로 계속 골치 아프게 하시면 소송 하나 더 추가하는 것도 꺼리지 않겠어요. 악의적 재산 횡령으로요. 전화기 너머는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다. 내가 그의 급소를 찔렀다는 것을 알았다. 세상은 마침내 조용해졌다. 일주일 후 나는 준서 선배의 회사로부터 정식 채용 통지서를 받았다. 투자부 부장, 억대 연봉의 프로젝트 성과급 별도. 통지서에 적힌 숫자를 보며 나는 격세지감을 느꼈다. 나를 삼키던 그 진흙탕을 벗어나니 바깥 세상은 이토록 넓고 푸르렀다.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교육 자원과 환경이 최고 수준인 다른 대도시 서울에 풀옵션의 넓은 아파트를 임대했다. 미나를 위해 최고의 국제 유치원을 알아보았다. 나의 새로운 삶은 고속으로 회전하는 정밀 기계처럼 모든 것이 내 통제하에 있었다. 법원의 조정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내 옆에는 침착한 조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초췌한 모습의 김진우와 싸움에서 진 수탉 같은 최미숙이 있었다. 조정관이 의례적으로 화해를 권했다. 김진우는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고 최미숙도 악어의 눈물 몇 방울을 짜내며 앞으로는 나를 친딸처럼 여기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들의 서툰 연기를 보며 그저 가소로울 뿐이었다. 조 변호사는 군말 없이 두꺼운 증거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 3억 원 계약금 이체 증명서, 내가 식탁에서 쫓겨날 때의 녹음 파일, 그들이 나를 모욕한 문자 메시지 캡처, 그리고 최미숙이 9년간 통제했던 내 월급 통장의 거래 내역까지. 모든 증거는 마치 소리나는 뺨따기처럼 김씨 모자의 얼굴을 흔흔 때렸다. 그들의 얼굴색은 하얗게, 파랗게, 보라색으로 변하다가 마지막에는 잿빛이 되었다. 조정관이 재산 분할 방안을 명확하게 발표했을 때 아파트 매각 후 내가 4억 5천을, 김진우가 5천만 원을 가지며 아이의 양육권은 나의 경제적 능력과 상대방 가정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하여 의심의 여지 없이 나에게 귀속된다. 최미숙의 팽팽했던 신경이 마침내 끊어졌다. 인정 못해? 이 여우 같은 년. 네가 우리를 계산했어. 그녀는 히스테릭하게 내게 달려들었다. 얼굴은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김진우가 그녀를 필사적으로 끌어안았다. 내가 한때 깊이 사랑했던 그 얼굴에는 절망과 공포만이 남아있었다. 동의해. 전부 다 동의할게. 그는 거의 소리를 지르듯 말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내려다보며 평온하게 나의 마지막 조건을 내걸었다. 첫째, 아파트는 즉시 매각하고 나는 4억 5천을 가져간다. 단 한 푼도 깎을 수 없다. 둘째, 양육권은 나에게 있으며 김진우는 매달 한 번 면접 교섭권을 갖는다. 셋째, 그는 양육비를 지급할 필요 없다. 넷째, 당신 어머니가 삼킨 내 월급 9천만 원. 나는 받지 않겠다. 모두가 멍해졌다. 김진우의 눈에는 구사일생의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최미숙은 마치 미친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녀는 이해하지 못한다.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보물처럼 여기는 돈이 내 눈에는 그들에게서 완전히 벗어나는 자유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원한 것은 바로 그 9천만 원으로 나와 그들 사이의 모든 더러운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돈은 영원히 그들 집에 밝힌 독가시가 되어 그들이 남은 평생을 서로 의심하고 다투는 지옥 속에서 살게 할 것이라는 것을. 법원 문을 나섰다. 햇살이 눈부셨다. 등 뒤에서 희미하게 김진우와 최미숙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그 3억 원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와서 나한테 화내는 거야? 그럼 그 9천만 원은 박서윤이 안 받겠다잖아. 돈 어딨어?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2달 후에 어느 토요일 오전, 나는 새집 테라스에서 미나와 블록 쌓기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햇살은 따스하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미나의 웃음소리가 은방울처럼 울렸다. 나는 관리실 직원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인터폰 화면에 비친 얼굴을 확인했을 때 내 입가의 미소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였다. 김지혜. 그녀가 어떻게 여길 찾아왔을까? 그녀는 물 빠진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푸석했으며 한때 자랑하던 네일아트는 얼룩덜룩 벗겨져 있었다. 얼굴에는 어울리지 않는 짙은 화장을 했지만 여전히 가득한 초췌함과 원망을 감추지 못했다. 내 기억 속에 그 거만하고 기세등등하던 아가씨와는 딴판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다.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니었다. 그들이 또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보고 싶었을 뿐이다. 새언니. 문을 들어서자마자 김지혜는 불안한 듯 현관에 서서 탐욕스러운 눈으로 이 호화롭게 꾸며진 집을 훑어보았다. 눈 속의 질투가 거의 흘러넘칠 지경이었다. 무슨 일이죠? 나는 거실바에 기대어 커피 한 잔을 들고 담담하게 물었다. 미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한번 쳐다보고는 내 뒤로 슬그머니 숨었다. 김지혜의 시선이 미나에게 닿았다. 얼굴에는 우는 것보다 더 보기 싫은 미소를 억지로 지어 보였다. 미나야, 고모 기억나? 미나는 내 바지가랑이를 꽉 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용건만 말해요.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김지혜는 깊이 숨을 들이쉬더니 마치 어떤 결심이라도 한 듯 푸통 소리를 내며 예고도 없이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 바람에 나는 오히려 멍해졌다. 새언니, 제발요. 우리를 좀 용서해줘요. 그녀는 내 다리를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우리 오빠 이제 곧 죽게 생겼어요. 우리 부모님도 미치기 일보 직전이라고요. 나는 미간을 찌푸리고 그녀의 손을 살며시 떼어내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일어나서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네. 새언니가 떠난 후로 우리 집은 완전히 망했어요. No. 김지혜는 눈물을 훔치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집을 팔고 오빠는 겨우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걸로는 새 집을 살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밖에서 작고 허름한 반지하에 살고 있어요. 직장도 잃고 매일 술만 마셔요. 취하면 울고 소리 지르고 다 새언니 때문이라고 해요. 아빠는 집 문제 때문에 충격으로 쓰러져서 지금은 반신불수가 되어 침대에 누워 계세요. 먹고 싸는 거 다 누가 돌봐야 해요. 엄마는 최미숙을 언급하자 김지혜의 얼굴에 복잡한 증오심이 스쳐 지나갔다. 엄마는 매일 아빠랑 그 9천만 원 때문에 싸웠어요. 아빠는 엄마가 돈을 꿀꺽했다고 하고 엄마는 아니라고 다 집안일에 썼다고 하고 두 분이 천지가 뒤집힐 듯이 싸웠어요. 며칠 전에 엄마가 집에 남은 돈을 전부 들고 도망쳤어요.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아빠도 내버려 두고 그녀는 숨이 넘어갈 듯 울었다. 이제 집에 저 혼자 남아서 아빠를 돌봐야 하고 오빠가 진 빚도 갚아야 해요. 저는 정말 더는 못 버티겠어요. 새언니, 미나를 봐서라도 우리가 한때 한 가족이었던 정을 봐서라도 우리를 좀 도와줘요. 새언니 지금 이렇게 돈도 많은데 조금만 떼어줘도 우리는 살 수 있잖아요. 나는 조용히 들었다. 마음속에는 한치의 동정심도 심지어 작은 파문조차 잃지 않았다. 불쌍한가? 어쩌면 그럴지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자초한 일이 아니던가? 그들이 온 가족이 합심하여 나를 괴롭힐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을까? 그들이 나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하녀로 함부로 짓밟아도 되는 걸레로 여겼을 때 단 한순간이라도 동정심을 가졌던가? 김지혜 씨,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당신이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 같군요.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을 들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봤다. 당신 집안의 비극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당신들 스스로, 당신들의 탐욕, 각박함, 이기심이 당신들을 망친 거예요. 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어떻게 관계가 없어요? 새언니가 집을 팔지 않았더라면 그 집은 원래 90%가 내 것이었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나는 그냥 내 것을 되찾았을 뿐이에요. 당신 오빠가 직장을 잃은 건 그 자신이 무능해서고, 당신 아버지가 쓰러진 건 그 자신이 속이 좁아서고, 당신 엄마가 돈을 들고 도망친 건 당신들 내부의 이익 분배 문제로 생긴 갈등이에요. 이 모든 것은 인과응보예요. 내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그녀가 위장으로 사용하던 모든 변명을 갈라놓았다. 김지혜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얼굴의 슬픔이 사라지고 대신 감출 수 없는 원망이 드러났다. 박서윤, 너 정말 독하다. 너. 그녀는 바닥에서 일어나 내 코를 가리키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제야 내 본 모습을 알겠네. 너는 배은망덕한 년이야. 우리 김씨 집안이 9년 동안 너를 먹여 살렸는데 오히려 우리를 물어뜯어? 먹여 살렸다고? 나는 기가 막혀 웃었다. 김지혜 씨, 양심의 손을 얹고 말해봐요. 지난 9년 동안 누가 누구를 먹여 살렸는지. 나는 억대 연봉을 포기하고 당신 집안을 위해 소처럼 일했어요. 내 월급 통장은 당신 엄마 손에 있었고 나는 새 옷 한 벌 사는 것도 그녀의 눈치를 봐야 했어요. 이게 당신이 말하는 먹여 살린 건가요? 그녀는 내 말에 할 말을 잃었다. 내가 오늘 당신을 만난 건 예정을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내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나는 단지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앞으로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말고 더더욱 내 딸을 괴롭히지 말라고. 우리 사이는 이미 깨끗하게 끝났어요. No. 그리고 나는 지갑에서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꺼내 그녀의 발밑에 던졌. 이 돈은 당신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당신 오빠에게 좋은 술이나 좀 사다 줘요. 천천히 마시라고 전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아직 머니까 서두를 필요 없다고. 말을 마친 나는 문을 열고 나가라는 손짓을 했다. 김지혜의 몸이 격렬하게 떨렸다. 그녀는 나를 죽일 듯이 쏘아보았다. 눈빛에서 불이 뿜어져 나올 것 같았다. 결국 그녀는 허리를 굽혀 바닥에 돈을 주었다. 그리고는 상갓집 개처럼 비틀거리며 사라졌다. 문을 닫고 나는 문에 기댔다.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미나의 작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나는 돌아서서 몸을 굽혀 아이를 꼭 껴안았다. 엄마, 고모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그저 불쌍한 사람일 뿐이야. 미나야, 기억해.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똑똑하지 않아도 되고 예쁘지 않아도 되지만 절대 나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 모든 나쁜 짓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 나는 김지혜의 출연이 그저 뜻밖의 해프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나는 또다시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김진우였다. 그가 또 어디서 내 번호를 알아냈는지. 전화기 너머에 그는 목소리가 쉬어 있었고 짙은 술 냄새가 났다. 내 기억 속에 항상 말끔했던 그 남자와는 딴판이었다. 서윤아, 나야. 할 말이 미나 좀 보고 싶어. 그는 비굴하게 애원했다. 딱 한 번만, 멀리서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줘. 나 너무 보고 싶어. 나는 잠시 침묵했다. 이혼 합의서에 따르면 그에게는 면접 교섭권이 있었다. 시간하고 장소는 내일 오후에 당신네 아파트 단지 아래에 있는 공원에서 사진으로 봤는데 거기 큰 미끄럼틀이 있더라. No. 그의 목소리는 비위를 맞추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미나를 데리고 공원으로 갔다. 멀리서 김진우가 보였다.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구겨진 셔츠를 입고 머리는 기름지고 수염은 덥수룩했다. 발밑에는 담배꽁초가 가득했다. 우리를 보자 그는 벌떡 일어섰다. 얼굴에는 흥분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이 드러났다.
미나는 그를 보고 무의식적으로 내 뒤로 숨었다. 미나야. 김진우는 앞으로 2걸음 다가오다가 다시 멈췄다. 그는 등 뒤에서 이미 조금 찌그러진 장난감 상자를 꺼냈다. 아빠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레고성을 사왔어. 미나는 그를 한 번 보고 또 나를 한 번 보고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몸을 굽혀 미나에게 말했다. 아빠가 너 보러 오셨어. 가서 아빠랑 잠깐 놀다 와. 미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갔다. 김진우는 서투르게 장난감을 뜯고 미나와 함께 잔디밭에서 조립하기 시작했다. 나는 멀리 나무 아래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 석양빛이 부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그 모습은 한때 나를 잠시 멍하게 만들었다. 언젠가 나도 수없이 이런 장면을 꿈꿨었다. 새 식구, 평화로운 시간, 아쉽게도 모든 것은 돌아갈 수 없었다. 1시간 후 나는 다가가 미나에게 말했. 미나야, 이제 집에 가야지. 미나는 착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김진우와 작별 인사를 했다. 김진우는 일어섰지만 시선은 계속 내게 머물러 있었다. 서윤아,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우리 사이에 더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요. 몇 분만. 부탁이야. 그가 간절하게 말했. 나는 하늘을 한번 보고 고개를 끄덕였. 우리는 공원의 한적한 구석으로 갔. 너, 잘 지내?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잘 지내요. 그럼 됐어. 그럼 됐어. 그는 손을 비비며 시선을 피했다. 지혜, 걔가 며칠 전에 너 찾아갔다며? 걔가 한 말들 마음에 담아두지 마. 집에 좀 일이 있긴 하지만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는 애써 강한 척했다. 나는 그를 보며 문득 좀 가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는 그 가련한 자존심을 챙기고 있었다. 김진우 씨,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오늘 온 게 미나만 보려는 건 아니겠죠? 할 말 있으면 그냥 해요. 나의 직설적인 말에 그는 잠시 멈칫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오랫동안 침묵했다. 내가 그가 더는 입을 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때까지. 그리고 나는 그가 거의 모기 소리 같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서윤아,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없을까? 나는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 뭐라고요? 그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마지막 발버둥 치는 희망도 가득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쓰레기였어. 부모님이 너를 괴롭힐 때 모른 척하지 말았어야 했어. 그 집이 내 부모님 돈으로 산 거라고 말하는 걸 묵인하지 말았어야 했어. 나 후회해. 서윤아, 나 정말 후회해. 그는 퍽소리와 함께 자기 뺨을 세게 때렸.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 네가 없으니까 그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어. 엄마는 도망갔고 아빠는 쓰러졌고 동생도 나를 원망해. 모두가 흩어졌어. 그제야 알았어. 예전 집안의 모든 것은 네가 버티고 있었다는 걸. 그는 한 걸음 다가와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서윤아,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우리 재결합하자. 내가 뭐든지 다 내 말 들을게. 그 5천만 원 전부 너한테 줄게. 내가 너 있는 도시로 갈게. 내가 너한테 소처럼 말처럼 일할게. 내가 너랑 미나 평생 시중 들게. 제발, 제발 나를 다시 받아줘. 그는 울었다. 40이 다 된 남자가 내 앞에서 아이처럼 울었다. 그의 눈물, 그의 참회, 만약 3달 전에 일어났더라면 어쩌면 내 마음을 움직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은 이미 그 설날 밤에 그들의 손에 의해 만년빙으로 얼어붙어 버렸다. 김진우 씨, 나는 그를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말했다. 알아요? 깨진 거울은 다시 붙일 수 없어요. 어떤 잘못은 저지르면 평생 가는 거예요. 그의 얼굴에서 희망이 조금씩 꺼져갔다. 왜 한 번도 용서해 줄 수 없는 거야? 당신이 침묵을 선택했던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나를 포기했으니까. 나는 그의 눈을 응시했다. 나는 당신에게 수없이 기회를 줬어요. 넌지시 말하기도 하고, 분명히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 싸우기도 했어요. 나는 당신이 내 편에 서주기를 바랐어요.
단 한 번이라도.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죠. 당신은 매번 당신의 가족 편에 서서 나를 밀어냈어요. 알아요? 나를 무너뜨린 건 당신 아버지의 서서 먹어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당신 어머니의 악독한 저주도 아니었어요. 바로 당신의 침묵이었어요. 당신의 침묵은 어떤 칼날보다도 더 사람을 아프게 했어요. 그것은 내게 말해주었죠. 당신 마음속에서 나와 우리 딸, 우리 이 작은 가정은 영원히 당신의 원래 가족보다 뒤에 있다는 것을. 이제 당신의 원래 가족이 흩어지고 당신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자 그제야 나를 떠올린 거죠. 김진우 씨,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저 계속 기생할 수 있는 숙주를 찾고 있을 뿐이에요. 내 말은 무정한 판결문처럼 그의 마지막 환상마저 산산조각 냈다. 그는 땅에 주저앉았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기생할 숙주, 라고 중얼거렸다. 돌아가요. 나는 마지막으로 그를 한번 보고 앞으로는 미나 면접 교섭 외에는 연락하지 말아요. 우리 각자 잘 지내요. 나는 돌아서서 떠났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등 뒤에서 그의 억눌린 절망적인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내 마음에는 미움도 사랑도 없었다. 그저 후련한 뿐이었다. 박서윤, 너는 마침내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세월은 평온하고 분주하게 흘러갔다. 준서 선배 회사에서의 첫 프로젝트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파산 직전의 기업에 성공적으로 전략적 투자를 유치하여 기사회생시켰다. 이 사건으로 나는 업계에서 명성을 얻었다. 준서 선배는 성공 축하 파티에서 모든 동료 앞에서 프로젝트 성과급의 10%를 즉시 내 계좌로 이체해 주었다. 서윤아, 너는 돌아온 게 아니야. 이건 왕의 귀환이야. 그는 술잔을 들고 진심으로 내게 말했다. 나는 웃으며 그 축하의 술을 마셨다. 업무 외의 시간은 모두 미나와 함께 보냈다. 나는 아이를 데리고 피아노를 배우러 가고 그림을 배우러 가고 교회로 캠핑을 가고 바다를 보러 갔다. 나는 내가 잃어버린 9년을 아이에게 모두 보상해주고 싶었다. 미나는 점점 더 자신감 넘치는 아이가 되었다. 새 유치원에서 많은 친구를 사귀었고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가 되었다. 어느 날 밤 아이는 잠들기 전에 내 목을 안고 내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나는 아이의 부드러운 작은 몸을 안고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김씨 집안에 대한 소식은 가끔 먼 친척들을 통해 조금씩 들려왔다. 김영철은 침대에 반년 누워있다가 어느 일은 아침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최미숙은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그 출처 불분명한 돈 때문에 친형제들과 사이가 틀어져 결국 쫓겨났다고 했다. 밖에서 단칸방을 얻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김지혜는 자신보다 20살 많은 아이 둘 딸린 이혼남과 결혼해서 팍팍한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김진우는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직장을 잃고 집안의 모든 것을 팔아치우고는 결국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그저 평온하게 라고 했을 뿐이다. 그리고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그들의 세상은 이미 나와는 무관했. 내 인생은 과거가 아닌 앞에 있었다. 또다시 새해가 왔다. 나는 미나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부모님은 나와 미나를 보고 입이 귀에 걸렸다. 집안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아버지는 복조리를 거셨고 어머니는 만두를 빚으셨다. 여전히 설날 밤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등불은 따스했다. 아버지는 술잔을 들고 나를 보며 눈시울이 조금 붉어졌. 서윤아, 집에 돌아온 걸 환영한다. 내 눈물이 샤하고 흘러내렸다. 이 집에 돌아온 걸 환영한다는 한마디. 나는 꼬박 10년을 기다렸다. 미나가 옆에서 작은 손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며 혀 짧은 소리로 말했다. 엄마, 울지 마. 엄마는 웃는 공주님이야. 나는 울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와 부모님을 꼭 껴안았다. 창밖에 불꽃이 다시 피어올랐다. 밤하늘에 찬란한 꽃을 피웠다. 나는 알았다. 이번에는 내 세상의 안과 밖이 모두 빛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이야기는 여기서 복수와 새로운 삶에 대해 하나의 완벽한 마침표를 찍은 듯했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각본이 아니다. 절정 이후에 허무하게 끝나지 않는다. 1년 후 나는 뛰어난 실적으로 이미 회사의 투자 총괄 이사 자리에 올랐다. 나는 프로젝트 성과급과 저축으로 우리가 사는 이 대도시에 작은 정원이 딸린 펜트하우스를 전액 현금으로 구입했다. 이사하는 날 준서 선배가 남자 동료 몇 명을 데리고 와서 도와주었다. 그는 편안한 운동복 차림으로 평소의 정장 차림의 엄숙함을 벗어던졌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미소는 햇살보다 더 눈부셨다. 그는 능숙하게 이삿짐센터 직원들을 지휘하여 상자들을 분류했는데 심지어 나 자신보다도 어떤 상자를 어떤 방에 두어야 하는지 더 잘 알았다. 대표님, 이 상자가 미나 장난감인 건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좀 신기해서 물었다. 그는 상자 한쪽 구석에 붙어 있는 작은 스티커를 들어보였다. 그 위에는 내가 직접 그린 나와 미나만 아는 작은 토끼 표시가 그려져 있었다. 마음으로 보면 항상 보이는 법이지? 그가 웃으며 말했다. 눈 속의 빛이 나를 감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게 했다. 지난 1년 동안 준서 선배가 나와 미나에게 베푼 보살핌은 이미 상사와 친구의 경계를 넘어섰다. 그는 길을 지나는 김에 우리 집 아래 새로 생긴 빵집의 시그니처 슈크림을 사다 주곤 했다. 내가 야근으로 늦을 때면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내주었다. 프로젝트를 끝내지 못해도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고 그는 미나의 모든 발표회 시간을 기억하고 회사 복지라는 명목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선물을 보내주었다. 회사 내에서는 이미 몇몇 소문이 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계속 모르는 척했다. 감사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가 조심스럽게 지켜온 그 마음을 느끼지 못해서도 아니었다. 나는 두려웠다. 정말로 두려웠다. 그 9년의 결혼 생활은 만성질환처럼 이미 내 뼈와 피 속에 불신이라는 후유증을 새겨놓았다. 나는 다시 한번 진심을 주었다가 배신과 경멸로 돌아오는 것이 두려웠다. 나는 다시 한번 내 인생을 한 남자와 묶는 것이 두려웠다. 나는 지금의 생활이 아주 좋다. 승승장구하는 사업이 있고 착하고 사랑스러운 딸이 있고 따뜻한 집이 있다. 나는 감히 그리고 원하지도 않는다. 누군가가 이 어렵게 얻은 평온을 깨뜨리는 것을. 저녁에는 모두에게 감사의 뜻으로 새 집에서 식사를 대접했다. 내가 직접 요리하여 한 상 가득 차렸다. 똑같은 분주함이지만 마음가짐은 이미 천지 차이였다. 예전의 요리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책임이었지만 지금은 친구들과 기쁨을 나누는 즐거움이었다. 식사 후 동료들은 아쉬워하며 떠났고 준서 선배는 남아서 내가 뒷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넓은 주방에 우리 둘만 있었다. 물 흐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어우러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스함이 있었다. 서윤아, 그가 접시를 닦으며 아무렇지 않은 듯 입을 열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생각 해본 적 없어?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올 것이 결국 오고야 말았다. 나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손을 닦았다. 싱크대에 기댄 채 돌아보지 않았다. 선배, 저 지금 아주 잘 지내요. 이것이 내 대답이자 내 거절이었다. 그는 침묵했다. 주방 안이 순간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다. 한참 후에 그가 가볍게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알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절당한 분노가 아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실망감이 담겨 있었다. 네가 잘 지내는 거 알아. 너는 유능하고 강인해. 너 혼자서도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어. 너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도 멋지게 살 수 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내 등 뒤로 다가왔다. 나는 그의 몸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느낄 수 있었지만 감히 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서윤아, 그의 목소리는 달빛처럼 부드러웠다. 그렇게 오랫동안 강하게 지내왔는데 지치지는 않아? 혹시 단 한순간이라도 네가 밤늦게까지 야근할 때 너를 위해 등불 하나 켜주고 따뜻한 죽 한 그릇 데워줄 사람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한 적 없어?
혹시 단 한순간이라도 미나가 아파서 네가 혼자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갈 때 너를 대신에 접수해주고 줄을 서주고 네가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었으면 하고 생각한 적 없어? 혹시 단 한순간이라도 재미있는 영화를 볼 때 너와 함께 웃어줄 사람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한 적 없어? 그의 모든 질문은 작은 돌멩이처럼 내가 이미 높이 쌓아올린 마음의 벽안 호수에 정확하게 던져졌다. 잔잔해질 수 없는 파문을 일으켰다. 그래, 지치지 않을까? 어떻게 지치지 않을 수 있을까? 무쇠 같은 사람도 약해질 때가 있는 법이다. 단지 나는 익숙해졌을 뿐이고 모든 약함을 숨기고 혼자 조용히 사귈 수밖에 없었을 뿐이다.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선배, 나는 돌아서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나를 보며 붉어진 눈으로 더 다가오지 않고 단지 안전한 거리를 유지했다. 눈빛에는 안쓰러움이 가득했다. 서윤아, 나는 김진우가 아니야. 그는 나를 진지하게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말했다. 나는 절대로 네가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좋아해. 대학 시절 토론 대회에서 빛나던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어.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네가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을 지켜봤고 가정을 위해 커리어를 포기하는 것을 지켜봤어. 나는 너를 위해 안타까워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 이제 네가 돌아왔어. 예전보다 더 눈부시고 더 매력적으로. 나는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아.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너를 강요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단지 내 마음을 네가 알아주길 바랄 뿐이야. 나는 기다릴 수 있어. 네가 지쳐서 기댈 어깨를 찾고 싶을 때 네가 가장 먼저 나를 떠올려주길 바라. 말을 마친 그는 자신의 외투를 들었다. 늦었네. 너도 일찍 쉬어. 내일 봐. 그는 떠났다. 나는 혼자 텅 빈 거실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눈물이 마침내 통제불능으로 흘러내렸다. 나는 얼굴을 가리고 주저앉아 이 나만의 새롭지만 텅 빈 집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그날 밤 이후 준서 선배는 정말로 그가 말한 대로 나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세심하지만 분수를 지키는 준서 선배이자 대표님이었다. 단지 그가 우리 삶에 녹아드는 흔적이 점점 더 깊어졌다. 그는 프로젝트 답사라는 명목으로 나와 미나를 데리고 경치 좋은 교회에서 주말을 보내곤 했다. 미나 앞에서는 결코 상사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다. 그는 아이와 함께 연을 날리고 별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심지어 땅에 엎드려 아이가 말타기를 하게 해주었다. 미나는 그를 점점 더 좋아하게 되었다. 처음에 예의 바른 준서 아저씨에서 친밀한 준서 삼촌이 되었다. 가끔은 실수로 준서 아빠라고 부르기도 했다. 미나가 그렇게 부를 때마다 준서 선배는 바보처럼 웃었고 나는 당황해서 고개를 돌렸다. 내 마음은 얼어붙은 성이었다. 준서 선배는 고집 센 기사처럼 칼과 검 없이 오직 햇살과 인내심만을 가지고 매일같이 내 성벽 밖에 서 있었다. 그는 결코 성을 공격하려 하지 않고 단지 그의 온기로 그 두꺼운 얼음층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어느새 또다시 깊은 가을이 되었다. 미나의 유치원에서 가을 운동회를 열기로 했다. 그 중에는 아빠와 엄마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3인 사각 경기가 있었다. 선생님이 학부모 단톡방에 공지를 올렸을 때 나는 해외 화상 회의 중이었다. 내가 메시지를 확인했을 때는 다른 학부모들은 이미 열정적으로 신청을 마친 상태였다. 나는 아빠 엄마라는 단어를 보며 마음이 바늘에 찔린 듯 아팠다. 그날 밤 나는 미나의 가방을 정리해 주다가 아이가 운동회 안내문을 들고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우리는 이거 참가 못하는 거지? 나는 아이의 조심스럽 실망감이 섞인 눈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왜 못해? 엄마 혼자서도 아주 빨리 달릴 수 있는데. 내가 웃으며 위로했. 그런데 선생님이 꼭 아빠랑 엄마랑 같이 해야 한다고 했어. 아이의 작은 입술이 삐죽거렸. 금방이라도 올 것 같았다. 지연이가 그랬어. 아빠 없는 아이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애라고. 누가 그런 말을 해? 나는 아이를 품에 안았다. 분노가 치밀었다. 아이의 무심한 한마디가 칼처럼 내 마음에 깊이 박혔다. 나는 온몸을 떨고 있는 미나를 안고 몇 번이고 아이를 달랬다. 아이가 내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아빠가 있든 없든 아이는 가장 행복한 아이라고. 하지만 나 자신은 알고 있었다. 내 설명이 얼마나 창백하고 무력한지를. 아이의 세계에서 어떤 결핍은 엄마의 아무리 강한 사랑으로도 완전히 메울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곁에서 잠든 딸을 보며 처음으로 내 고집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강인함과 독립이 어떤 면에서는 내가 가장 지키고 싶었던 사람을 상처 입히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다음 날 나는 다크서클을 달고 출근했다. 준서 선배는 나를 보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단지 묵묵히 따뜻한 우유 한 잔을 타서 내 책상 위에 놓아주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그가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꺼냈다. 토요일에 우리 부서교회로 워크숍 가는데 너랑 미나도 같이 가자. 거기 농장에 재미있는 거 많아. 내 마음이 움직였다. 토요일이면 바로 운동의 날이 아닌가. 나는 그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솔직했고 마치 정말로 임시부서 활동인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분명 무언가 알고 있었다. 나는 왠지 모르게 즉시 거절하지 않았다. 생각해 볼게요. 금요일 오후, 나는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한 여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서윤 씨 맞으신가요? 저는 시립-제1병원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여기에 김진우라는 환자분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실려왔는데 오셨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으셨어요. 휴대폰 긴급 연락처에서 당신 번호를 찾았습니다. 김진우, 내가 거의 잊어가던 이름이 내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다. 내 첫 반응은 전화를 끊는 것이었다. 그가 어떻게 되든 나와 무슨 상관인가. 하지만 간호사의 다음 말은 나를 꼼짝 못하게 했다. 환자분 곁에 대여섯 살쯤 된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계속 울면서 아빠를 찾아요. 가족 전화번호를 물어봐도 아이가 말을 못해요.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면접 교섭일은 매달 마지막 금요일, 바로 오늘이었다. 그가 미나를 데리고 술을 마시러 갔단 말인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억제할 수 없는 분노와 두려움이 순간 나를 덮쳤다. 나는 거의 회사에서 뛰쳐나왔다. 병원까지 질주했다. 응급실 복도에서 나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온몸을 떨며 울고 있는 작은 모습을 보았다. 미나가 아니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곧이어 거대한 황당함에 휩싸였다. 그 여자아이의 이목구비는 김진우와 김씨 집안 사람들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나는 다가가서 몸을 굽혔다. 얘야, 이름이 뭐니? 아이는 나를 보며 흐느끼며 말했다. 저는 이연서예요. 이연서, 연서, 옌왜. 내 심장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세게 쥐어짜이는 것 같았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김진우 씨 보호자분? 나는 일어섰다. 전처예요. 의사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장기간의 음주로 이미 심각한 간경화가 진행되었고 이번에 또 그는 고개를 저었다. 보호자분께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멍하니 들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가 어떻게 그 서류들에 서명했는지, 어떻게 이연서라는 아이를 간호사실에 잠시 맡겼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아는 것은 넋이 나간 채 병원 문을 나섰을 때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는 것이다.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길가에 조용히 서 있었다. 창문이 내려가고 걱정이 가득한 준서 선배의 얼굴이 나타났다. 나는 그가 왜 여기에 있는지 묻지 않았다. 나는 단지 기계적으로 차 문을 열고 탔다. 차 안은 히터가 세게 틀어져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온몸이 심하게 떨렸다. 준서 선배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단지 자신의 외투를 벗어 내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리고 따뜻한 보온병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우선 물 한 잔 마시고 몸 좀 녹여. 나는 그 물병을 쥔 채 예고도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머리를 무릎에 파묻고 잃은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나는 그 배신당한 9년의 청춘을 위해 울었다. 나는 알코올과 후회로 완전히 망가진 그 남자를 위해 울었다. 나는 이연서라는 그 불쌍한 아이를 위해 울었다. 그리고 더는 나 자신을 위해 울었다. 그 견고하다고 믿었던 갑옷이 현실 앞에서 이토록 무력하다는 것에 준서 선배는 말없이 단지 조용히 내 곁을 지켜주었다. 그는 손을 뻗어 망설이다가 결국 내 등에 가볍게 얹었다. 한 번, 또 한 번, 소리 없이 나를 위로했다. 내가 충분히 울고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아 그가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이야기 하나 들어볼래? 나는 부은 눈을 들어 그를 보았다. 내가 6살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어. 그의 목소리는 매우 평온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어머니가 혼자 나를 키우시는 게 무척 힘드셨어. 그때 모두가 어머니에게 재혼하라고 권했지만 어머니는 모두 거절하셨어. 내가 왜냐고 물었더니 내가 상처받을까봐 두렵다고 하셨어. 어머니는 혼자서도 나를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 그리고 그렇게 하셨지. 어머니는 무척 힘드셨지만 내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모든 것을 주셨어. 나는 어머니를 아주 사랑하고 감사해.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의 아쉬움이 있어. 그는 나를 보았다.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부드러움이 담겨 있었다. 나는 어머니가 나 때문에 다시 행복을 찾을 권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쉬워. 나는 어머니의 남은 인생이 고단함과 어머니로서의 책임감만 있고 한 여성으로서 누려야 할 사랑과 동반자가 없었다는 것이 아쉬워. 서윤아, 레이. 그는 내 차가운 손을 잡고 그의 손바닥으로 내 손을 조금씩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너는 아주 좋은 엄마야. 하지만 너는 우선 너 자신이야. 너는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어. 미나도 바라는 것은 진정으로 행복하고 웃고 사랑하며 누군가의 손에 소중히 여겨지는 엄마의 모습일 거야. 항상 갑옷을 입 혼자 싸우는 여전사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고 그 아이는 그가 한숨을 쉬었다. 네가 원한다면 내가 처리해 줄게. 아이의 어머니를 찾든 임시로 돌보든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이번에는 너는 혼자가 아니니까. 나는 그를 보았. 그의 진실하고 확고하며 부드러움과 안쓰러움이 가득한 눈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그 성, 내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굳게 닫았던 그 마음의 문이 이 순간 가벼운 얼음이 녹는 쩍 하는 소리를 냈다. 다음 날은 가을 운동회였다. 햇살은 비현실적으로 좋았다. 나는 미나의 손을 잡 유치원으로 가는 길을 걸었다. 미나는 길을 걷는 내내 말이 없었다. 작은 머리를 숙이고 분명히 기분이 좋지 않았다. 입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 아이가 마침내 걸음을 멈췄다. 엄마, 우리 그냥 돌아가자. 나 가기 싫어. 나는 몸을 굽혀 아이의 서운한 작은 얼굴을 보았다. 왜? 왜냐면 아빠가 없어서 애들이 놀릴 거야. 누가 우리가 없다고 그래? 부드럽고 웃음기 있는 목소리가 우리 등 뒤에서 들려왔다. 나와 미나는 동시에 돌아보았다. 준서 선배가 나와 같은 계열의 흰색 운동복을 입고 손에는 큰 피크닉 바구니를 들고 미소 지으며 우리를 보고 있었다. 햇살이 그의 온몸을 황금빛으로 물들여 비현실적으로 멋있었다. 미나의 눈이 순간 빛났다. 준서 삼촌? 준서 선배는 다가와 아주 자연스럽게 내 옆에 몸을 굽혔다. 나와 같은 높이를 유지하며 그는 미나를 보며 마술처럼 등 뒤에서 우리와 똑같은 작은 사이즈의 운동복을 꺼냈다. 김미나 어린이, 당신의 전담 팀원이 지금 정식으로 보고합니다. 오늘 하루 임시로 당신의 아빠라는 이 영광스러운 직책을 맡아도 될까요? 그의 말투는 매우 정중하면서도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미나는 멍해졌다. 아이는 준서 선배를 한번 보고 또 나를 한번 보고 나는 아이의 기대와 놀라움이 가득한 눈을 보며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다음 순간 미나는 큰 환호성을 지르며 행복한 작은 새처럼 준서 선배의 품에 직접 뛰어들었다. 야호, 나도 아빠랑 운동회 간다. 준서 선배는 아이를 안정적으로 받아 높이 들어올렸다. 제자리에서 몇 바퀴를 돌았다. 미나의 웃음소리는 맑고 청아했으며 숨김없는 행복과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다. 나는 옆에 서서 그들을 보며 웃다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우리는 운동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가족이었다. 3인 사각 경기 때 준서 선배는 그의 강하고 힘있는 팔로 거의 나와 미나를 안다시피 하며 결승선을 향해 달려갔다. 우리는 1등을 했다. 미나는 그 금빛 찬란한 메달을 들고 입이 귀에 걸렸다. 모든 친구 앞에서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이분은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야. 점심에는 우리가 피크닉 매트를 깔았다. 준서 선배는 바구니에서 그가 직접 만든 샌드위치, 초밥, 그리고 미나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들을 꺼냈다.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얼룩덜룩하게 우리 위에 쏟아졌다. 나는 곁에서 미나의 입가를 참을성 있게 닦아주는 그 남자와 그 곁에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일화를 신나게 이야기하는 딸을 보았다. 그 순간 내 마음은 전례 없이 부드럽고 안정되었다. 행복이란 이런 것이구나. 운동회가 끝나고 준서 선배가 우리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아파트 아래에서 나는 그에게 기다리라고 하고 혼자 위로 올라갔다. 몇 분 후 나는 물건 하나를 들고 내려왔다. 그것은 내가 예전에 금고에 잠가두었 그 낡은 구리 열쇠였다. 나는 그것을 준서 선배의 손바닥 위에 놓았다. 그는 멍해졌다. 이건 우리 집 열쇠예요. 나는 그의 눈을 보며 내 평생 가장 큰 용기를 냈다. 선배, 저는 더 이상 혼자 싸우는 여전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저 지쳤어요. 제 성의 문은 이제 열렸어요. 아직도 들어올 의향이 있으신가요? 준서 선배의 눈이 순간 붉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맹렬히 한 걸음 다가와 나를 내 손에 든 그 열쇠와 함께 꼭 껴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넓었으며 햇살과 풀내음이 났다. 나는 그의 가슴에 기대어 그의 우렁찬 심장 소리를 들으며 항상 불안했던 마음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또다시 설날 밤, 창밖은 여전히 불꽃으로 가득했지만 집안은 이미 다른 세상이었다.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분주했지만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준서 선배는 내 곁에서 능숙하게 나를 도와주었고 때로는 간 만든 갈비를 몰래 집어먹고는 내가 짐짓 나무라는 눈빛에 웃으며 내 볼에 입을 맞추었다. 내 부모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미나와 준서 선배의 부모님이 함께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 아니 새의 나무를 장식하는 것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셨다. 그래, 준서 선배의 부모님. 두 분은 이미 나를 친딸처럼 여기셨다. 두 분은 선량하고 개방적이셨다. 그들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며 그것은 너희 둘이 잘 지내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하셨다. 김진우는 병원에서 한 달 누워있다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가 남긴 5천만 원으로 그의 장례를 치렀다. 이연서라는 아이는 그가 밖에서 술집 여자와 낳은 아이였다. 그 여자는 그가 위독하다는 것을 알고는 사라졌다. 준서 선배가 많은 인맥을 동원하여 결국 외딴 작은 마을에서 그녀를 찾아냈다. 나는 그녀에게 돈 한 뭉치를 주며 아이를 데려가 잘 키우라고 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김진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였다. 그리고 내 그 황당했던 과거에 마지막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였다. 식사하세요. 내 외친과 함께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다. 한 상 가득한 음식,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모두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준서 선배는 내 곁에 앉아 내 손을 잡고 깍지를 꼈다. 그는 술잔을 들고 나를 그리고 자리에 앉은 모두를 보며 부드럽고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새해에는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기를. 건배, 맑은 건배 소리 속에서 나는 눈앞에 이 따뜻한 장면을 보며
눈시울이 젖었다. 나는 여러 해 전에 그 설날 밤을 떠올렸다. 쫓겨나고 모욕당하고 혼자 주방에 서 있던 차갑고 절망적이었던 박서윤을 만약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정말로 과거로 돌아가 그때의 나를 안아주고 싶다. 그리고 말해주고 싶다. 두려워하지 마. 조금만 더 버텨. 봐. 그 가장 어둡고 추운 터널을 지나면 앞에는 정말로 만장의 빛이 있어.